강의를 또 새로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요 위에 그 이음절로 된 단어 앞에 올 경우에 유음 쉐바가 카메츠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요 말을 유음 쉐바를 쇠고리 이렇게 바꿨는데 다시 보니까 유음 쉐바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 1절에 아래처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아래처로 되어 있는 다른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얘가 달라서 얘는 그냥 유음 쉐바. 요게 맞는 겁니다. 교정하기 전에 처음의 것이 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착오가 생겨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동사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는 명사와 형용사만으로도 계사 동사 없이 문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동사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명사 문장의 핵심이 명사에 있듯이 동사 문장의 핵심은 동사에 있습니다. 그 영어의 특징은 그 문장을 이루려면 주어와 술부가 갖춰져야 합니다. 즉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주어가 생략되어도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활용이 되면 그 활용이 되는 그 속에 인칭이라든지 1인칭, 2인칭, 3인칭, 수에서 단수, 복수, 쌍수 또는 성, 남성, 여성, 시제, 완료냐 또는 미완료냐,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뭐 강화태냐, 사역태냐 이런 등등의 정보가 그 활용이 되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굴절어의 특징입니다. 그 앞에서 동사 어간의 기본이 되는 그 칼에서 카탈, 이 카탈이라는 동사를 살펴보았죠. 이 동사는 죽이다는 자음 어간, 코포, 텟, 그리고 라멧, 여기에 완료를 나타내는 칼 어간을 3인칭 남성 단수로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여기 카탈입니다. 요 카탈이 요 칼 어간의 3인칭 남성 단수를 여기에 뭐요? 활용하니까, 여기 활용요. 컨주게이션이 활용하니까 카탈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카탈에는 그가라는 3인칭 남성 단수라는 주어가 이미 들어있고, 또 카탈의 세 개 자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이다는 기본 의미가 칼 어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그가 죽였다라는 완료 능동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동사는 그 자음 어근이 어간에 따라서 활용이 되면은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활용 속에 인칭과 수와 성과 시제태 이런 것들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절에 그 바라 엘로힘 가운데서 동사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 엘로힘. 이것을 문장의 구성 요소를 따라서 표로 다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바라는 동사로서 술부입니다. 술부. 또 엘로힘은 명사로서 주부가 됩니다. 주부. 이거는 수부와 줄부가 되죠. 그리고 순서가 우리 보통 영어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한 주부가 먼저 오죠. 주부 다음에 술부가 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 술부가 먼저 오고 주부가 다음에 옵니다. 물론 현대 히브리어는 여기 바뀌어서 영어처럼 주부가 먼저 오고 술부가 나중에 옵니다만 성경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어보다 앞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라 그가 창조하였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크레이리 그다음에 엘로힘 그리고 여기는
동사가 그 활용이 됐으니까 성이 있죠. 성, 남성. 여기 남성이니까 여기 왜 남성이 됐는가 하면 요 주어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3인칭이니까 동사도 3인칭이 됐어요. 이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에. 그런데 주어가 형식은 복수 형식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주어와 동사가 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칼, 능동태다 이런 정보가 발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동사와 주어가 성과 인칭이 일치해야 되는데 요거는 성과 인칭은 일치했어요. 그러면 수가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안 되느냐?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험의 복수다. 그래서 비록 그 형태론적으로는 복수예요. 그렇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복수지만은 단수로 취급한다. 이런 것을 뭐 위험의 복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문법적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지만 일체가 되신다. 그래서 주어가 복수이지만 단수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어거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늘 복수 형태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방인의 어떤 다신론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복수를 썼느냐? 이것은 뭐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을 나타내는 그런 방편이다. 조금 더 이따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였다는 카탈은 문법적으로 보면 문장의 구성 요소가 충분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 자체가 주어가 있고 동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충분한데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 또 누구를 죽였는지 무엇을 죽였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왜 죽였는지, 또 언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이러한 어떤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 이 의미론적으로 문장이 완전히 구성이 되려면 어떤 추가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위의 문장, 바라 엘로힘, 이 엘로힘은 주어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의미론적으로는 동사 하나만 있을 때보다도 보다 더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바라는 동사의 자음 어근 베이트, 레시, 알렙 요 세 개가 칼, 완료, 능동으로 컨중게이션 된 겁니다. 이게 활용된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그가 창조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존칭이니까 그가 창조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라는 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동사의 어근입니다. 물론 이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없는 데서 만드시는 것을 창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 엘로힘은 바라에 들어있는 3인칭 남성 단수의 주어로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바라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의 분류와 언어 수행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임무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짓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장명은 단지 이름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특징별로 분류해서 더 쉽게 정리하고 정렬하고 통치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사물을 분류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특징이에요. 이런 특성이 인간의 활동 모든 분야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어 수행은 고도의 분류체계예요, 분류체계. 아담이 동물들을 분류해서 이름을 짓듯이 언어도 전부 다 고도의 분류체계인 겁니다. 이 동물의 이름을 부여하듯이 만물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또 변화가 없고 움직임이 없는 것은 명사다. 그렇게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이게 나운이다. 분류 책임입니다. 분류를 하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없고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건 뭘로 한다? 명사라는 어떤 그 클래시파이를 한다. 이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뭔가 체계를 잡은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동사다. 그렇게 그 분류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면은 그건 뭐다? 형용사다. 이 동사를 또한 꾸며주면 그것은 부사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각각의 특징이나 역할을 분류를 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다 부여한 거죠. 음? 이 사물의 그 이름도 너무 많으니까 그 이를 분류하잖아요. 사람이 사물의 이름도 많으니까 또다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하위 분류를 하는 거야. 디렉토리 밑에 서브 디렉토리가 있듯이 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 명사다. 분류하기 위해서 그런 칭호를,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어, 셀 수 없는 명사라 해서 불가산 명사다. 이 특정하거나 고유한 것은, 고유 명사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나머지는 일반 명사는 보통 명사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또, 물리적으로 구체적인 구체적인, 그러겠네요. 구체적인 그런 어떤 형체가 있으면 구체명사. 그렇지 않으면 뭐요? 추상명사다. 이 또 분류를 또 하는 겁니다. 하나이면 단수로, 둘이면, 둘 이상이면 복수로 또 분류를 합니다. 하나, 둘로 구별하기 어려우면, 이건 집합명사다. 이것도 분류를 합니다. 이런 분류에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명사에도 뭐요? 젠더, 이게 성을 부여하는 또한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그런 거죠. 독일어도 그렇고. 이 동사는 또 어떻습니까? 동사는 영어 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어가 행동하는지 아니면 주어의 상태나 존재를 나타내는지를 알아서 표현하려고 그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전부 다 클래시파이 하는 거지, 자꾸. 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가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둘이면 수요동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분류하는 거야. 자동사가 보호를 필요로 하면 불완전 자동사, 보호가 필요치 않으면 완전 자동사로 또 분류해 놓습니다. 지금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분류해서 그를 다스리고 통치할 목적을 분류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왜? 이걸 잘 이거 컨트롤하고 이거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쉽게 다스리려고. 타동사도 목적이 하나만으로 족하면 완전 타동사, 목적어가 보호를 필요로 하면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또 분류합니다. 동사의 활용이 규칙이면 규칙 동사, 활용이 불규칙이면 불규칙 동사로 분류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동사가 주인의 마음이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고 여러 가지 보조 동사, 곧 조동사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게 주인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와 관련 있으면 과거, 지금과 관련 있으면 현재, 앞으로와 관련이 있으면 미래로 또 분류를 합니다. 과거도 또 세분화의 단순 과거, 또 과거 진행, 또 과거 완료, 또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또 분류를 또 해놓았습니다. 이런 분류 패턴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단순 현재, 뭐 현재 진행 또는 현재 완료 진행 등으로 분류해 놓고 미래도 같은 패턴으로 구분해 놓았지만 동사를 굴절시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요.
조동사를 통해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규칙을 할 때. 왜?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확실한 일이라서 변수가 많아가지고 미래는요. 동사를 굴절시키기보다는 조동사를 사용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단어나 문법을 다양하고 개청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이 분류는요, 분명히 언어 수행입니다. 이 랭귀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들 단어들을. 그래서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이 단어들을 다스리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동사를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압축시키고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언어적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이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언어를 들어보면 들어다 볼수록 정말 이건 정말 인격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그냥 얼마나 많이 요즘 뭐 AI가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지만 AI가 사람 머리를 따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범죄에서 머리가 이 정도지 하나님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머리 같으면 그건 엄청난 거죠. 동물들이 딱 지나가는데 딱 보자마자 그의 본성과 특성을 파악하고 너는 코끼리다, 너는 토끼다 딱 이름을 짓고 부를 때 코끼라 이리 나오라 이렇게 통솔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담이 하는 걸 보고 허무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회복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비록 머리가 조금 찌긋찌긋 아프더라도 참고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 언어에 또 성을 구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앞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뭐요? 남자와 여자, 이시와 이샤.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 그렇죠? 남성, 자카르와 니케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물을 구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분류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는 만물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너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릴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낱말과 그것을 사용하는 문법적 기능을 다양하게 분류한 것은 언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히브리어가 단어나 동사에 활용해서 성을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언어에 부여한 성은 자연성과 문법성으로 구별됩니다. 단어를 분류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은 남성으로, 어머니와 딸은 여성으로 분류한다면 그건 뭐요? 이 태어난 그 성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아버지와 아들은 남성으로, 어머니와 딸은 여성으로 분류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뭐요? 남성과 여성으로 메일과 피메일로 창조하셨어요. 자카로와 네케바로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남성이다, 어머니와 딸은 여성이다, 이런 분류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한수를 더 떠서 모든 명사에다가 이 성을 부여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또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이 언어에 따라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성은 중성으로 분류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는 중성 명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오스로 끝나고 여성은 아나 에로 끝나고 중성은 온으로 끝난다. 이렇게 그 아예 뭐요 의미 자체를 보고서도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시각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류는 언어 체계의 규칙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문법적인 성은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그 성의 의미와는 그냥 무관합니다. 예. 어떤 문법적인 성은 땅을 뭐 여성으로 했다고 그래서 여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물론 의미론적으로 보면 아, 여성이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고 부엌에서 뭘 만들고 이러니까 아, 어머니가 여성이다. 그러니까 땅도 뭔가를 생산하고 이러니까 아, 이것도 여성이다. 그런 물론 관련성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필연적인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히브리어가 그 단어에 부여한 성이 그 단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없진 않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문법적 성을 가진 언어에는 주로 인도 유럽 어족과 셈 어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어로는 라틴어와 고전 헬라가 있습니다. 로망서 어근으로는 이 로망서 어근이란 게 로마인의 방식대로 말하는 언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속된 라틴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스페인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이 언어에 속합니다. 게르만 어구로는 독일어가 있고 슬라브 어근으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세모적으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있습니다. 현대 영어는 문법적인 성은 거의 사라졌고 문법적인 영어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대명사 남성, 여성할 때 he와 she 또는 뭐 앙컷과 수컷을 나타낼 때 뭐 그 루스트는 장닭이고 또 해는 뭐 암탉이다. 뭐 이렇게 나는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지만은 문법적 성이 남아 있지만은 그런 이런 그 히브리어나 헬라처럼 그렇게 부여하는 문법적인 그런 성은 없습니다. 한국어는 문법적인 성이 없는 그 중립적인 그런 언어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어의 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26번을 맞고, 예, 26 맞습니다. 요 앞에 번호 26번과 40번에서 보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은 자연적인 성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자연적인 성 외에 명사를 남성, 메스큘린, 여성은 페미닌 이렇게 구분하는 문법적인 성을 그라메리컬 젠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명사의 생물학적인 성의 의미와는 무관합니다. 명사가 뭐 생물학적 성의 의미, 또 남자, 여자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와는 무관합니다. 명사에 부여한 성은 명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게 뭔가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에 그 명사가 남성이면 형용사도 남성으로 꾸며줘야 돼요. 여성이면 여성으로 꾸며줘요. 그건 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헬라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남성이면 관사와 형용사도 동일하게 남성이죠. 주어가 단수면 관사와 형용사도 동일하게 그게 그 단수를 맞춰줘야 돼요. 또 주격이면 동일하게 형용사와 관사와 정관사와 형용사도 동일하게 주격으로 이렇게 성수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또 남성 명사는 성을 표시하는 성별 전미사가 없어요. 왜?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이잖아, 기본. 전미사가 없는 그 자체가 남성을 나타내는 그게 표지예요. 이를 무표지형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크가 되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표지인 거예요, 표지. 이게 기준이에요. 남성이 기준이 돼가지고 여성에다 뭘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 이게 성을 인지하는 성별 기준의 기본값이고 디폴트예요. 표준입니다, 남성이. 이 기본값에다가 여성을 표시하는 성별 전미사를, 이 서픽스를 붙이는데, 이를 마크드 폼, 즉 유표지형이라고 말합니다. 표지가 된, 마크가 된 그런 표지다. 이처럼 남성의 무표지형의 기초에서 여성 성별 전미사, 이 서픽스를 붙인 것은 남성 우위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남성이 기본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은 남성 우위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언어 관습이다. 단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전미, 성별 전미사는 보통 이렇게 하가 붙습니다. 하. 남성 명사에 하가 붙으면 이거는 여성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수스는 이 말입니다. 이 horse, 말이면 달려가는 말. 우리 스피커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요 수스는 말 중에도 수컷을 가리킵니다. 수컷. 이것을 무표지형이요. 이게 무표정이요. 성별의 기준값이에요. 여기 수스가. 아무것도 뭐가 첨가되지 않으면 그것은 암컷인 겁니다. 네, 수컷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암컷을 표시하려면은 이 기본값에 암컷 성별 절미사인 요거 카메처 해를 붙여서 수사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스는 수컷 말이고 수사는 암컷 말이 됩니다. 여기 그 구분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기준이 없다면은 단어마다 종류마다 암컷 수컷을 따로 표현한다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는 또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순한 건 심심해요. 그래서 이 모국어 하자들은 자꾸만 뭔가 말을 재미있고 이렇게 하려고 자꾸 바꾸죠.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체처럼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 거죠.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좋게 바뀌는 것은 양화라고 그러고 나쁘게 바뀌는 것은 악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 현상이라도 좋게 발전할 수도 있고 나쁘게 발전할 수도 있고 원래 이게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그 아주 참 적당하다. 적당하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 딱 맞는다는 것이잖아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선 야, 너 적당히 해. 이러면은 그 무슨 뜻이에요? 그 경우에 딱 맞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하지 뭘 그렇게 해. 이게 뭐예요? 원래 의미에서 의미가 나쁜 의미로 발전된 거잖아요. 이건 악화입니다. 양화가 아닙니다.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가 이처럼 사회상을 반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예, 그 어떤 그 유기체처럼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부 여성 명사에 마치 여성 성별 전미사처럼 보이는 아트나 애트를 붙인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독립적인 여성 성별 전미사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여성 명사형입니다. 요 자체가 이렇게 아트나 애트나 요게 끝에 타브가 붙여 나오는 것은 여기 여성을 나타내는 성별 전미사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자체가 아예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 자체로서 딸은 바트잖아요. 바트. 요 아트를 여성 전미사로 볼 것이 아니라 요 아트 자체가 여성 명사입니다. 바트. 마찬가지로 진리가 에메트인데 요거 에메트 여기가 뭔가면 타브가 있잖아요. 쉐골과 타브. 요것도 이 쉐골과 타브를 여성 전미사로 보기보다는 이 자체가 바로 여성 명사입니다. 이게 에메트,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면 그대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헬라어도 아멘이고, 아멘 할렐루야는 세계 공용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성 정미사가 없는 여성 명사도 있으니까 여성 전미사가 없는 여성 명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따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땅은 에르체인데 여기에 여성 전미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여성이에요. 또 네페시 영혼입니다. 영혼 네페시 네페시도 영혼인데 여기에 성별 전미사 요 하가 있어요? 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뭐요? 이건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따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이르도 여성 전미사가 없어요. 여성 성별 전미사 여성 좀 불분명하니까 여성 여성을 나타내는 성별 전미사. 여성을 나타내는
성별 전미사가 없지만은 뭐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도 여성이고 도시도 여성이고 이건 여성 이때 도시가 여성인 거는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대충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거는 아 도시는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도시는 이렇게 사람을 품는다. 뭐 또 도시에는 뭐 환한 거기에 프로덕트가 생산되고 소비하고 아래 그러니까 이 일어는 여성이다. 뭐 이런 거는 기억력을 위해서는 뭐 그건 괜찮죠. 기억력을 왜 도시가 그럴까? 그렇지만 이게 필연적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필연적인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 도시를 여성으로 분류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기억력이 기억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아, 에르처가 도시가 그러면 맥피시는 영어는 왜 여성이야? 영어는 뭔데? 이게 조금 설명이 또 힘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하도 여성 전미사가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성입니다. 아, 나라 이름은 여성으로 하는가? 또 그런 이제 짐작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라는 또 뭐요? 국민을 품고, 국가를 방어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대부분의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걸 보게 되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긴 해요. 아, 도시와 나라가 왜 여성으로 됐을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도시와 나라를 여성으로 분리했을 때에 그런 컨셉을 가지고 분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남성 명사 없이 여성 명사로만 표기되는 것이 있는데 추상적 개념이나 특정 장소나 신체 부위를 흔히 여성으로 나타냅니다. 여성 전미사가 여성 전미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는 NF, 요거는 N은 나운이고 F는 femal이에요. NF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성 명사들을 몇 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보게 되면 토라, 여기는 여성 성별 전미사가 붙어 있죠. 토라,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여성이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물어봐도 아, 그 사람들이 율법을 여성으로 만들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율법이 왜 여성이냐. 뭐 이건 또 들어가서 이야기하려면 공인되지 않는 설명들이 한참 붙어야 되겠죠. 또, 호크마. 호크마가 요게 카메처 하투비예요. 요거는 오 소리가 납니다. 왜? 악센트는 폐음절이죠. 다음에, 카파 다음에 세바가 왔으니까 요거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요게 여성 전비사가 붙었어요. 지혜입니다. 또 요게 미츠바 요거 악센트가 빠졌군요. 네. 미츠바는 이거는 커맨드먼트 계명입니다. 미츠바 요 여성 성별 전비사가 붙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요 미시파트에는 없잖아요. 여성 성별사가 없어요. 판결이란 뜻은 저지만인데 또 애쉬, 파이어, 불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불은 왜 여성인가? 불이 뭐 불은 다 태우는 거니까. 아, 여성하면 태우는 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또 불을 뭔가가 만들어내고 끓여내고 요리를 해내고 그래서 여성이다. 부엌과 관련되니까. 여성이 주로 쓰니까.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는데, 성별을 구분해서 외우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말쿠트. 쿠트니까 타브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까 에트 나온 것처럼 이거 여성과 관련됐겠다. 뭐 그렇게 기억하는 괜찮아요. 말쿠트는 킹덤입니다. 또 야드는 손이에요. 야드. 그 다음에 레겔. 요거 세겔 동사는 세골 명사는 첫 번째 그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고 그랬어요. 레겔 하면 다리입니다. 다리, 발. 또 아인은 뭐요?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악센트 보호가 붙어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그 레겔에는 요게 이런 부호를 표시하기가 또 레시 후음 동사에 요도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인입니다. 이건 눈이고요. 그 다음에 오젠, 오젠, 오젠은 이어, 귀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에 갈매기표 이렇게 어, 끄끔 괄호죠. 끄끔 괄호 표시가 있는 요게 악센트 거기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악센트가 있다. 그래서 오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쉰이 아니고 씬이지요. 요거 왼쪽에 점이 붙었죠. 그래서 이것은 샤파가 아니라 사파. 요거는 입술입니다. 자, 이런 여성 명사 단어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단어 이 아인과 또 오즈에는 과라고 해야 하는 게 잘 어울리겠네요. 오즈에는 첫 음절에 악센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츠와 홀람이 모두 단모음이라 이건 카메츠가 아닙니다. 이건 이게 파타크, 파타크. 카네치가 아니라 파타크. 여기 파타크죠. 파타크와 이 홀렘이 모두 단모음이라서 계음절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악센트를 붙여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악센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어, 규칙이 아닌 것도 규칙으로 만드는 거죠. 이 쇄골 명사의 악센트를 보겠습니다. 이 에레처나 멜레크, 킹처럼 두 개의 그 쇄골로 되어 있는 명사를 일컬어서 쇄골 명사다 이렇게 부르고요. 첫 음절에 악센트 표시를 대부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악센트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절에 와요.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마지막 음절 오는 게. 그런데 악센트를 마지막 음절이 아닌 첫 음절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에레처가 이게 그 쇄골이 짧은 모음이잖아요. 자음 플러스 짧은 모음은 이게 계음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악센트를 두어서 계음절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어문론적 설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쇄골 명사 단어 첫 음절에 악센트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레겔, 이게 다리 같은 것은 쇄골 명사이지만 첫 음절에 악센트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쇄골 명사는 첫 음절에 악센트가 오도록 되어 있어서 첫 음절에 악센트를 둬야 합니다. 요거는 외시는 발음새 특성상 이렇게 그 발음 여기에 그 갈매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외시의 어문론적 특이성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성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 명사의 복수형은 다양하지만 아주 규칙적입니다. 물론 어떤 규칙에도 예외적 불규칙은 있게 마련이죠. 먼저 복수형을 만드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명사가 남성과 여성의 문법적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 또한 성별로 다르긴 하지만 성별 전미사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명사의 성별이 구별되었으니까 복수명사를 만드는 성별 전미사도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